경기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한 작은 손세차장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는 페인트로 삐뚤빼뚤 쓴 글씨로 영수 손세차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30년 전통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 세차장이라기보다는 낡은 창고에 호스 몇 개와 대걸레, 양동이를 놓아둔 것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이 동네에서 30년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다. 주인의 이름은 오영수, 67이었다. 젊은 시절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배운 뒤 30 무렵 이곳에 세차장을 차렸다. 손으로 직접 닦는 세차만을 고집했다. 기계 세차가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그는 늘 손님의 차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정성껏 닦았다. 물걸레 하나로 몇 번이고 문지르고 손이 닿기 어려운 틈까지 면봉으로 파고들었다. 그런 그의 손끝에서 낡은 차도 새 것처럼 윤이 났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자식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오영수는 세차장 옆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지냈다. 아침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저녁이면 문을 닫고 그날 하루의 흙먼지를 씻어내듯 자신도 씻고 잠들었다. 단조롭지만 규칙적인 삶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세차장을 꾸려나갔다. 아내는 손님들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역할을, 오영수는 묵묵히 차를 닦는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 세차장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세차장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온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오영수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애써 일에 파묻으며 견뎌왔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손을 움직이다 보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오영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슬픔을 견뎌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손님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김만호, 나이는 72이었다. 3년 전 어느 토요일 아침, 낡은 흰색 세단 한 대가 세차장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는 오래되어 여기저기 색이 바랬지만 관리 상태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매일 손질이라도 한 것처럼 흠집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다. 세차 좀 부탁드립니다. 김만호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차에서 내려 근처 평상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정확히 같은 시각에 나타났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는 어김없이 그 흰색 세단을 몰고 왔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 중 하나려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영수는 그 방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만호는 늘 같은 자리에 차를 세웠다. 세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말없이 평상에 앉아 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히 자기 소유물을 아끼는 마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겨보는 사람처럼 그리움과 애틋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오영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저릿해지곤 했다. 이 차 정말 오래 타셨나 봐요. 어느 토요일 오영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김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30년 됐지요. 버릴 수가 없어서요. 그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오영수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손님의 사연을 굳이 파고드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세차가 끝나면 김만호는 항상 같은 자리, 운전석 옆 조수석 문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누군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 정확한 금액을 건네고 짧게 목례를 하고는 차를 몰고 떠났다.
그 모든 동작이 마치 오래도록 반복해온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정이 쌓여갔다. 날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짧게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오영수는 김만호라는 사람이 지닌 깊은 고독과 그리움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다. 오영수 자신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차장 마당에는 오래된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 졌다. 김만호가 처음 이곳을 찾았던 그 봄부터 3번의 봄이 지나는 동안 벚나무는 어김없이 꽃을 피웠고 그때마다 오영수는 문득 이 인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조용한 토요일의 의식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세차장 낡은 라디오에서는 늘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오영수는 물을 뿌리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김만호는 평상에 앉아 그 노래를 들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풍경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멈춰선 듯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억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오영수에게 김만호는 어느새 그저 손님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이면 자연스럽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그 흰색 세단의 엔진 소리는 오영수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세차장 일이란 것이 본래 무뚝뚝한 손님과 무뚝뚝한 주인 사이에서 짧은 인사만 오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김만호는 조금 달랐다. 그는 오영수의 손끝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물걸레를 쥔 손이 차체를 쓸어내리는 방향, 유리창을 닦을 때 남기지 않으려 애쓰는 물자국, 타이어 휠까지 꼼꼼히 문지르는 습관까지. 그는 마치 그 정성스러움 자체를 감상하듯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사장님 손끝이 참 야무지십니다. 언젠가 김만호가 불쑥 건넨 말이었다. 오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30년 하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 말에 김만호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던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오영수는 그 표정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그 이유를 물어볼 용기까지는 내지 못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오영수는 조금씩 김만호의 습관을 외우게 되었다. 그는 항상 세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신문을 읽었지만 실제로 신문을 넘기는 손은 몇 장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그의 시선은 세차 중인 자동차, 그 중에서도 유독 조수석 쪽에 오래 머물렀다. 오영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시선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 오는 어느 토요일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흰색 세단은 어김없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오영수가 우산을 씌워주며 이런 날은 그냥 쉬셔도 되는데요 하고 말하자 김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쉬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영수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말투에서 어떤 다짐 같은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오영수는 이 조용한 손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그는 은근히 시계를 보며 10시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손님을 기다리는 장사꾼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에 가까웠다. 세차장 마당의 벚나무는 3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흩날리는 꽃잎 아래에서 오영수는 무로스를 든 채 잠시 멈추어 서서
평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김만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의 풍경이 유난히 평화로웠기에 오영수는 이 조용한 오후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차장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얼굴과 사연이 자연스레 겹쳐 보이기 마련이었다. 어떤 이는 새 차를 뽑은 기쁨에 들떠 찾아왔고, 어떤 이는 이별한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차를 처분하기 전 마지막으로 닦아달라 청하기도 했다. 오영수는 그 모든 사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동차 한 대에도 저마다의 인생이 실려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다. 그리고 그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도 김만호는 유독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조용한 손님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돌았다. 저 흰 세단 타는 어르신 참 한결같으시다. 매주 저렇게 정성을 쏟는 걸 보면 보통 애정이 아닌가 봐. 오영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다. 자신이 정성껏 닦아주는 그 차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그의 일에 더욱 의미를 더해 주었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이란 것은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다. 떼약볕 아래 세차장 마당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뜨거웠지만 김만호의 방문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오영수는 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를 볼 때마다 대체 저 정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궁금해지곤 했다. 어느 토요일 세차가 끝난 뒤 오영수는 평소와 달리 냉커피 2잔을 타서 평상으로 가져갔다. 더운데 한잔하고 가세요. 김만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맙다는 듯 잔을 받아 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영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차는 어떤 사연이 있는 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만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차는 제 아내와 함께 산 첫 차입니다. 신혼 때 큰맘 먹고 장만했지요. 그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이 차를 참 좋아했어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오영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모님은 오영수가 조심스레 운을 떼자 김만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같이 다니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영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자리 잡았을 뿐이었다. 한 번은 김만호가 새 차를 기다리며 오영수에게 넌지시 물은 적이 있었다. 사장님은 이 일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남의 차를 이렇게 정성껏 닦는 게요. 오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담담히 답했다.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는 더 그랬습니다. 김만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매주 차를 닦으러 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다. 김만호는 젊은 시절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다고 했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인쇄기를 돌리던 시절의 이야기,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풍경, 그런 소소한 기억들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오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새 두 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주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오영수는 문득 김만호의 옷차림이
예전보다 헐렁해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오영수가 걱정스레 묻자 김만호는 손사래를 치며 더위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억지스러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영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세차장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다. 김만호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지만 오영수는 그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얼굴빛도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다.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오영수가 걱정스레 묻자 김만호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나이가 드니 다 그런 거지요. 걱정 마세요. 그날따라 김만호는 유난히 낙엽 쌓인 마당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가을이 참 빠르네요.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자 오영수는 무심코 답했다. 그러게요. 벌써 세 번째 가을입니다. 김만호는 그 말에 잠시 먼 곳을 응시하다가 문득 이렇게 덧붙였다. 사장님, 시간이 참 빠르지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알고 지낸 것도 벌써 3년이라니. 그 말에는 어딘가 아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영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파고들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인생을 통해 배워온 터였다. 어느 늦가을 토요일, 세차가 끝난 뒤 김만호는 평소와 달리 한참 동안 조수석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문득 오영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장님, 혹시라도 제가 한동안 못 오게 되면 이 차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오영수는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오셔야지요. 김만호는 그 말에 대답 없이 옅게 웃기만 했다. 그러고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마치 이별을 예감한 사람처럼 세차장 마당을 둘러보았다. 벚나무의 마지막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오영수는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어쩐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그 예감이 훗날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김만호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걸음은 더 느려졌고 평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짧아졌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오영수는 그의 그런 고집스러운 성실함에서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어떤 절실함을 느꼈다. 마치 이 방문 자체가 그에게 남은 삶의 유일한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토요일, 김만호는 오영수에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다. 별건 아니고 늘 고마워서요. 봉투 안에는 오영수가 좋아하던 붕어빵 한 봉지가 들어 있었다. 그 소소한 마음 씀씀이에 오영수는 뭉클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님과 주인이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챙기는 사이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토요일이었다. 도로가 얼어붙어 웬만한 차들은 나오기 힘든 날씨였지만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익숙한 엔진 소리가 마당 어귀에서 들려왔다. 오영수는 놀라 뛰어나갔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위험하게. 그가 나무라듯 말하자 김만호는 눈을 털어내며 겸연쩍게 웃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오영수는 그 고집스러운 성실함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김만호를 세차장 안작은 난로 곁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세차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로 위에 얹어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김만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제가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은 적이 있었어요. 오영수는 그 말에 살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인쇄소에서 일할 때 같은 골목에 살던 처녀였는데 사정이 있어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말을 이었다. 아내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가끔 마음 한켠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게 늘 미안했어요. 오영수는 그 고백을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역시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는 김만호가 말하는 그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김만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래서 이 차를,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이 차를 이렇게 정성껏 관리하는 겁니다. 못다 준 사랑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요. 오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세차장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손님의 마음 속에 그토록 깊은 회한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눈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다. 김만호는 그날 유난히 오래 머물다가 돌아갔다. 떠나기 전 그는 오영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사장님께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이 겨울밤의 고백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지를.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 세 번째 겨울이 지나고 세차장 마당의 벚나무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오영수는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올해도 어김없이 흰색 세단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뒤틀리게 될 참이었다. 3월의 첫 토요일이었다. 오영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차장 문을 열고 호스에 물을 채우고 라디오를 틀었다. 9시가 지나고 9시 반이 지나고 10시가 다가왔다. 그는 습관처럼 마당 어귀를 바라보며 흰색 세단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10시가 지나도 차는 오지 않았다. 10시 반이 되어도 11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오영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 게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난 가을 김만호가 남긴 그 알 수 없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제가 한동안 못 오게 되면 이 차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흰색 세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영수는 이제 걱정을 넘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김만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3년을 알고 지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화번호 하나 교환할 만큼의 격식이 없었다. 그저 매주 토요일이면 자연스레 만나는 사이였을 뿐. 그 바깥의 삶에 대해서는 서로 깊이 알지 못했다. 세 번째 토요일이 되었을 때 오영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김만호가 살던 동네가 어디쯤인지 어렴풋이 짐작만으로 근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세차장 근처 부동산 중개소, 오래된 단골 식당 주인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혹시 흰색 세단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님 아세요? 성함이 김만호라고.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근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며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조각조각 모은 단서를 이어 붙이며 오영수는 조금씩 김만호의 행방에 다가가고 있었다. 30년간 세차장 주인으로 살아온 그가 이렇게까지 손님 한 사람의 행방을 애타게 찾아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며칠 뒤 세차장 근처 작은 슈퍼마켓 주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 그분이요? 저 위쪽 골목에 사시던 분 같은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영수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슈퍼마켓 주인은 오영수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놀란 듯 물었다. 아는 분이셨어요? 오영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세차장 단골이셨습니다. 3년 넘게요. 그 말에 슈퍼마켓 주인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를 건넸다. 그런 인연이셨군요. 참 안 됐네요. 오영수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까? 오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슈퍼마켓 주인은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른다며 다만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오영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마주하던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다시는 이 세차장, 마당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영수는 슈퍼마켓 주인에게 재차 물었다. 혹시 장례식장이 어딘지는 아십니까? 주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조용히 치르셨다고 들어서 오영수는 더 이상 물을 곳이 없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돌렸다. 3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정작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오영수는 세차장 문을 닫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토요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처음 만났던 봄날, 냉커피를 나눠 마시던 여름날, 붕어빵을 건네봤던 겨울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김만호는 늘 조수석, 문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오영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가 그토록 정성껏 지켜온 그 흰색 세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그리움. 이제 그 사연을 물어볼 사람도 들려줄 사람도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다. 그날 밤 오영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마저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이 김만호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었는지를 깨달았다. 3년 동안 매주 얼굴을 마주했지만 정작 그의 집이 어디인지, 자녀가 몇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그저 세차장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나눈 단편적인 대화들이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수는 그 어떤 오랜 친구보다도 김만호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으로, 손짓으로, 그리고 매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성실함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왔다. 그것은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조용하고 담백한 우정이었다. 다음 날 오영수는 장례식장이라도 찾아가 볼까 고민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저 손님이었을 뿐인 자신이 유족들 앞에 나서는 것이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있었다. 결국 그는 세차장 마당 한쪽, 김만호가 늘 앉아있던 평상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아두는 것으로 조용히 애도를 표했다.
그 후로 몇 주간 오영수는 토요일 아침이면 저도 모르게 마당 어귀를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10시가 되면 여전히 귀를 기울였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마당은 고요했고 흰색 세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세차장 일을 하며 살아온 30년 동안 오영수는 수많은 손님을 만나고 떠나보냈다. 하지만 이토록 마음에 깊은 구멍을 남긴 이별은 처음이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 김만호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 아니라 아내를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온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정기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그 만남이 사라지자 오영수의 일상에도 커다란 공백이 생겨났다. 오영수는 그날 이후로 유독 지난 겨울 눈 오던 날의 대화를 자주 떠올렸다. 김만호가 털어놓았던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김만호의 죽음을 알고 있을까? 세차장 단골 중에는 이 근방에서 오래 산 노인들이 여럿 있었다. 오영수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김만호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 노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아, 그 양반, 젊었을 때 인쇄소 하던 사람 맞지? 부인이 참 참한 분이었는데 요 이쪽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어. 오영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굳이 먼저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유족의 슬픔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대신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세차장 마당을 유난히 정갈하게 정돈했다. 평상 주변에 낙엽을 쓸고 벚나무 아래 흙을 고르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마당 전체를 매만졌다. 그것이 그가 김만호를 추모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손님들은 왜 그렇게 마당에 정성을 쏟느냐고 묻곤 했지만 오영수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다. 밤이 깊어지면 오영수는 종종 세차장 한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다. 김만호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짜에 그는 작은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그 표시를 볼 때마다 지난 3년의 토요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어색한 인사, 조금씩 가까워지던 대화, 그리고 눈 오던 겨울밤의 고백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벚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4번째 봄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오영수에게는 예전만큼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는 물옷을 든 채 텅 빈 평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김만호의 부재는 오영수의 일상에 조용하지만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여전히 매일 세차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물걸레를 쥐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그는 여전히 저도 모르게 마당 어귀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밀려오는 허전함을 애써 삼켜야 했다. 밤이 되면 오영수는 종종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그는 자연스레 더 오래된 기억, 아내를 만나기 전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곤 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자락에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서정숙. 오영수가 25 무렵 만났던 여인이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고 있었고 서정숙은 근처 인쇄소에서 사물을 보던 처녀였다.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골목을 오가며 인사를 나누다 가까워졌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숙의 집안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가진 것 없는 정비공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영수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저릿해지곤 했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결국 정숙은 집안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다. 당시 정숙의 아버지는 완고한 성품의 소상인이었다. 기술 배운다는 놈한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오영수는 몇 번이고 정숙의 집을 찾아가 진심을 전하려 했지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그 시절의 무력감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옅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오영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정숙을 만나지 못했다. 그저 소문으로 그녀가 인쇄소를 운영하던 남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이 헤어지던 마지막 날의 기억은 오영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었다. 미안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영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골목 끝에서 멀어져 가던 그녀의 뒷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었다. 그 이별 이후 오영수는 오랫동안 방황했다. 정비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되었다. 그러다 몇 년간 정비소를 전전하며 지내던 그는 30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내는 정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조용하고 다정한 사랑으로 오영수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두 사람은 세차장을 함께 일구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정비소에서였다. 그녀는 사고로 찌그러진 아버지의 트럭을 맡기러 온 손님이었다.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정비소를 서성이던 그녀에게 오영수는 별 생각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정숙과의 이별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오영수였지만 아내의 꾸밈 없고 소탈한 성품 앞에서 조금씩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다. 두 사람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채로 결혼했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몇 년간 돈을 모아 지금의 세차장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허름한 공터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세차장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아내는 늘 오영수 곁에서 함께 땀을 흘렸고 그렇게 세차장은 두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아내는 정비공답지 않게 손끝이 야무진 오영수를 늘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남편 손이 진짜 예술이야. 손님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곤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오영수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 아내를 떠나보낸 뒤 오영수는 한동안 세차장 문을 닫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내와 함께 일구어온 이곳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아내를 향한 그만의 애도 방식이었다. 그러나 오영수는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 정숙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살아왔다. 특별히 그리워하며 산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가끔 인쇄소라는 단어를 듣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여인을 스쳐 지날 때면 잊고 있던 그 시절의 감정이 문득 되살아나곤 했다.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청춘의 한 페이지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에 가까웠다. 세월이 흐르며 그 감정은 점차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특정한 계절, 특정한 향기, 특정한 풍경과 마주칠 때면 문득 되살아나곤 했다.
오영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 역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만호가 인쇄소를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오영수는 잠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러나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한둘이겠는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훗날 뼈저리게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사진첩을 덮으며 오영수는 문득 자신이 김만호에게서 느꼈던 묘한 동질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애틋한 눈빛, 조수석 문을 어루만지던 조심스러운 손길, 그것은 어쩌면 오영수 자신이 정숙을 떠올릴 때 짓던 표정과 닮아 있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모른 채 각자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온 것이었다. 봄바람이 세차장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다. 벚꽃이 흩날리며 텅 빈 평상 위로 내려앉았다. 오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다들 그렇게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거겠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걸레를 집어들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슬픔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이미 배운 터였다. 오영수는 정숙과 헤어진 뒤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도 정숙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스스로 믿어왔다.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은 점차 흐릿해졌고 아내와의 삶에 충실하며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시간 동안 그는 종종 오래된 기억들이 예고 없이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정숙과 헤어진 이후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오영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를,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정숙의 삶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2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으리라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뜻밖의 인연이 그를 다시 그 이름 앞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오영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지난 겨울 김만호가 남긴 알 수 없는 말들만을 곱씹고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얼굴, 못다 준 사랑, 그리고 조수석 문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던 그 손길, 그 모든 조각들이 아직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은 채 오영수의 마음속을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오영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정리하며 10시가 다가오기를 무심코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익숙한 엔진 소리가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다. 오영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낯익은 흰색 세단이 서서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순간 오영수의 손에서 물걸레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그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 낯익은 차체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흰색 세단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멈춰섰다. 오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명 김만호의 차였다. 그 낡았지만 흠집 하나 없이 관리된 차체, 앞 범퍼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까지 모두 기억 속에 그대로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노년의 여인이 조심스레 내렸다.
은백색으로 센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상중임을 짐작하게 하는 차림이었다. 여인은 세차장 마당을 둘러보다가 오영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오영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서정숙이었다. 나이가 들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지만 그 눈매만큼은 여전했다. 젊은 시절 골목길에서 수줍게 웃던 그 눈매 그대로였다. 여인 역시 오영수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혹시 오영수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오영수는 4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정숙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 그대로였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새겨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음색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영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5살 청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십 년의 세월과 각자의 삶이 그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목소리 하나가 그 모든 간극을 단숨에 지워버리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세차장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소리마저 그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멀어진 듯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숙이었다. 이 세차장이 오영수 씨가 하는 곳이었군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착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오영수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런데 이 차는 어떻게? 그 순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이 흰색 세단은 김만호의 차였다. 그리고 눈앞에 이 여인은 서정숙이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오영수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3년간 정성껏 세차를 해주었던 그 손님. 매주 토요일마다 조수석 문을 어루만지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정숙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었어요. 김만호 씨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그동안 숨기고 지냈더라고요. 오영수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정숙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영수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정숙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은 뒤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남편이 워낙 요란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서요. 가까운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보내드렸어요. 오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지막 인사조차 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가 새삼 안타깝게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영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그 질문에 정숙은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역력한 봉투였다. 남편이 남긴 유서예요. 그 안에 이 세차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저더러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이 차를 세차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유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와보면 알게 될 거라고만. 그녀는 봉투를 꼭 쥔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오영수를 바라보았다. 오영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만호가 어째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 세차장을 찾아오라 부탁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자신과 정숙 사이의 오래된 인연을 생각하면 이 상황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정숙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평상을 바라보며 문득 물었다. 저기가 남편이 늘 앉아있던 자리인가요? 오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년 내내 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차가 끝날 때까지 늘 조용히 차를 바라보셨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평상으로 천천히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나무 표면을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마치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 모를 남편의 온기를 찾으려는 듯한 손짓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여 년 전 헤어졌던 두 남녀가 각자의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이 작은 세차장 마당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기묘한 운명의 실타래 앞에서 오영수와 정숙은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껴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마당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정숙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영수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외에는 지금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세차장 마당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와 벚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참 만에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오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여 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서로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숙은 세차장 마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여기 참 오래 하셨나 봐요. 오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30년쯤 됐지요 라고 답했다. 정숙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30년이라 저는 그동안 오영수 씨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소식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옅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오영수는 문득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이 세차장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지만요. 정숙은 그 말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남편을 보내고 나서 세상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가 지나온 각자의 삶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오영수는 정숙이 살아온 세월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인쇄소를 일으켜 세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에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오영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정숙의 지난 40여 년의 삶을 조금씩 그려볼 수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을 무렵 정숙은 손에 쥔 봉투를 다시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편지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남편이 쓴 건데 읽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덮어버렸거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오영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 편지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끝까지 읽을 자신이 없어서요. 오영수는 그 부탁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인연의 실타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답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영수는 정숙을 세차장 안쪽 작은 사무실 겸 방으로 안내했다. 낡은 소파와 탁자 하나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내왔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여러 장에 걸쳐 빼곡히 적힌 글씨였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정숙은 봉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영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벌써 몇 번이나 펼쳤다 접었다 했어요. 정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몇 줄을 읽었을 때 심장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계속 읽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가면서도 동시에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영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읽어주시겠어요? 정숙이 편지를 오영수에게 건넸다.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목소리로는 끝까지 읽어낼 자신이 없다고 했다. 오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 들었다. 낯익은 필체는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눌러쓴 글씨에서 김만호라는 사람의 성품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따금 바람이 창틀을 스치는 소리만이 낮게 들려왔다. 정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시선을 오영수의 입술에 고정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편지가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목소리와도 같았다. 오영수 역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읽어나갔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안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당신 걱정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영수는 그 첫 문장에서부터 목이 메어왔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지그시 눌렀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온 이야기예요.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영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정숙 역시 숨을 죽인 채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오영수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부터 이어질 문장들이 두 사람 모두가 짐작만 하고 있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리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기억하나요? 우리 결혼하기 전 당신이 잠깐 언급했던 사람 이야기. 정비소에서 일하던 청년 오영수라는 사람. 당신이 그 이름을 말할 때의 표정을 나는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오영수의 손이 떨렸다. 정숙 역시 놀란 표정으로 오영수를 바라보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편지에 적었을 줄은.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편지는 계속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결혼 초 당신은 가끔 잠결에 낯선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번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짐작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아직 지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편지에서 눈을 떼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다음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오영수는 다시 시선을 편지로 돌리며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도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그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은 없으리라 다짐하며 살아왔다. 세차장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손님을 맞고 차를 닦는 단조로운 일상만이 남은 삶의 전부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낡은 편지 한 장이 그 다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 감정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 비슷한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오영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속 읽어나갔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우연히 당신이 잠든 사이 오래된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래 본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날 나는 당신이 아직도 그 사람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그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지 속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영수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 일기장을 봤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영수는 조심스레 그녀를 다독이며 다시 편지를 읽어나갔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우연히 손세차장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오영수라는 것을 알고 저는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오영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3년 전 처음 흰색 세단을 몰고 나타났던 그날, 김만호의 그 조심스러운 눈빛, 자신의 손끝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시선,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의미로 이어졌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 세차장을 찾아왔던 것이다. 오영수는 문득 처음 김만호를 만났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유난히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 눈빛, 손끝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그 시선. 그때는 그저 꼼꼼한 성격의 손님이려니 여겼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됨됨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숙 역시 그 사실을 깨달은 듯 놀란 얼굴로 오영수를 바라보았다. 그럼 남편이 3년 동안 매주 여기를 찾아온 게 전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오영수는 잠시 편지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차장 마당의 벚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토요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김만호가 유난히 자신의 손끝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그 시선. 그때는 단순히 세차 솜씨에 감탄하는 것이려니 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서, 손끝에서 어쩌면 정숙이 오래전 사랑했던 그 청년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믿기지가 않아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저 좋아하는 취미로 세차장에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을 뿐인데 오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다. 매주 찾아오는 손님이
이토록 깊은 사연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몇 장이 더 남아 있었다. 종이 위에 눌러쓴 글씨는 뒤로 갈수록 조금씩 흔들려 있었다. 아마도 병세가 깊어지던 시기에 쓰였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그 안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는 흐트러짐 없이 또렷한 진심을 전하고 있었다. 오영수는 목을 가다듬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직 편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두 사람은 더욱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참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오영수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부터 읽어 내려갈 내용이 두 사람의 남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오영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편지를 마저 읽어나갔다. 그렇게 찾아간 세차장에서 나는 오영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더군요. 정성스레 차를 닦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눈에 이 사람이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몇 번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원망보다는 다른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딘가 나와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질투와 씁쓸함은 점차 옅어지고 대신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라면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어나가는 오영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오영수 역시 목이 메어 몇 번이고 잠시 읽기를 멈춰야 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오래된 그리움까지는 내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결혼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함께 겪었지요. 아이들을 낳고 인쇄소를 일으켜 세우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이 온전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당신이 다시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인연이라면 이제 우리 나이가 되어서라도 서로의 곁에서 남은 삶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원래 이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요. 평생을 실용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어쩌면 당신 눈에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더군요. 당신이 남은 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오영수는 그 대목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다. 김만호라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그리고 그가 지녔던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숙 역시 오열하듯 흐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좋은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오영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 가지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면서 이토록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마주하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김만호라는 사람은 짧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사랑하는 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다 갔던 것이다. 정숙은 흐느끼면서도 오영수의 다음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 모두 이 편지가 단순한 유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의 고백이자 마지막 당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창틀을 가만히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뒤 오영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갔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 정숙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손을 꼭 쥔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오영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감사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오영수는 그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편지지로 시선을 돌렸다. 여보, 부디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주고 힘든 시절에도 늘 내 곁을 지켜준 당신에게 나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차장에 가시거든 오영수 씨에게 이 편지를 함께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당신도 마음 편히 그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영수 씨, 만약 이 편지를 함께 읽고 계신다면 부디 정수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사람 곁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맺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서명 대신 짧은 문장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다. 부디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하늘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오영수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오영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0년 넘게 세차장을 지키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깊고 큰 사랑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정숙에게 돌려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빛만을 주고받았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다. 세차장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오영수는 문득 지난 겨울 눈 오던 날 김만호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있었다던 그 말. 그것이 바로 정숙. 그리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3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던 그 조용한 방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정숙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라지만 이렇게 빨리 마음을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영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하시지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저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이 운명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오영수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편지의 문장들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김만호라는 사람은 자신의 병세를 알게 된 순간부터
오직 아내의 남은 삶만을 걱정하며 지냈던 것이다. 그는 문득 자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홀로 남겨질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옛사랑까지 다시 이어주려 했던 그 마음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김만호가 지난 3년간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인내를 다시 떠올렸다. 매주 토요일마다 몸이 아파도 눈이 와도 어김없이 세차장을 찾았던 그 걸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마지막 배려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다. 오영수는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차올랐다. 정숙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만감이 교차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써왔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미안했다. 동시에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나갔다. 그날 이후 정숙은 한동안 세차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영수 역시 먼저 연락할 방법도 그럴 용기도 없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이면 여전히 마당을 정갈하게 정돈하며 마음 한구석으로 정숙을 기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죽은 친구의 아내를 그것도 죽은 친구가 직접 맺어주려 한 인연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그는 밤마다 홀로 자문했다. 정숙 역시 비슷한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옛사랑을 다시 마주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 자녀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 무렵 정숙은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여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하게 웃고 있을 뿐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편지의 문장들을 곱씹으며 남편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고민도 깊어졌다. 그녀는 때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며 남편이 마지막 문장에 담아둔 진심을 되새겼다. 부디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위안과 별개로 실제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다시 흔들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의 딸이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딸에게 아버지가 남긴 편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딸은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유독 아버지를 잘 따랐다. 그런 딸에게 아버지의 이런 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숙에게는 쉽지 않은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친 뒤 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정숙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뭉클함의 눈물이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감동적이에요. 엄마도 이제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빠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딸의 그 말은 정숙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이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오영수도 오랜 친구인
세차장 옆 철물점 주인에게 넌지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철물점 주인은 30년 넘게 오영수와 이웃해 지내온 사이였다. 그는 오영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참을 말없이 담배 연기를 내뿜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건 죄스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양반이 자네한테 마지막까지 우정을 보여준 거지. 그런 사람 마음을 저버리는 게 더 큰 잘못 아니겠나. 철물점 주인은 이어서 자신의 지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도 마누라 먼저 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근데 말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지. 그 사람만 붙잡고 평생 슬퍼하는 게 예의는 아니지 싶어.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 오영수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망설임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 말에 오영수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죽은 이를 향한 예의란 그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지막 바람을 존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레 정숙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편지를 써서 그녀가 살던 동네 슈퍼마켓 주인을 통해 전달했다. 편지에는 거창한 말은 없었다. 그저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시면 언제든 세차장에 들러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글 속에는 오영수가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칠 뒤 토요일, 오영수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10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다시 골목 어귀에서 들려왔다. 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흰색 세단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서고 운전석에서 정숙이 조심스레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도 엿보였다. 오영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정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마음을 많이 정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오영수는 그 변화를 느끼며 안도와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딸아이도 저 자신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이려고요. 오영수는 그 말에 깊은 안도와 함께 뭉클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정숙은 잠시 마당을 둘러보다가 화단 한쪽에 새로 심어진 어린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물었다. 저건 뭔가요? 오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지난주에 심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오래된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벚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천천히 가요. 우리. 오영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요. 그렇게 두 사람은 40여 년의 세월과 각자의 상실을 넘어 다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조심스레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오영수는 문득 지난 3년간 이 평상에 앉아있던 김만호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 자리에 정숙이 앉아 있었다. 마치 하나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다음 장으로 넘어가듯 세차장 마당의 풍경도 조금씩 새로운 빛깔을 띄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오영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정숙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다. 토요일마다 정숙이 오든 오지 않든 그는 늘 평상을 깨끗이 닦아두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 한결같음이 오히려 정숙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정숙은 가끔 세차장에 들러서도 별다른 말 없이 그저 평상에 앉아 오영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럴 때면 오영수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침묵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서로를 애타게 찾던 조급한 마음과는 다른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한 번은 정숙이 세차장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문득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오영수 씨, 저는 이제 죄책감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오영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게 만호 씨가 진정 바라던 것일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세차장을 찾는 것이 더 이상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이끄는 자연스러운 걸음이 되었음을 느꼈다. 오영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정숙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슬픔에서 시작된 이 인연이 어느새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무르익은 무렵 세차장 마당에는 새로운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오영수는 오랜만에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가꾸기로 했다. 정숙이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코스모스요. 가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그 꽃이요 라고 답했다. 오영수는 그날 이후로 틈틈이 화단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만발한 마당에서 정숙과 함께 시간을 보낼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 정숙은 매주 토요일마다 세차장을 찾았다. 처음에는 여전히 남편이 부탁한 대로 그 흰색 세단을 세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문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세차가 목적이 아니라 오영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체가 소중해진 것이다.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숙은 김만호와 함께한 30여 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달간 겪었던 투병의 고통까지. 오영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 역시 아내와 함께했던 30년의 세월을 자연스레 되짚어보게 되었다.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대화가 되었다. 먼저 떠난 이를 온전히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사랑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자연스레 깨달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어요. 정숙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저를 세차장으로 보내려 했던 것도 결국은 제가 혼자 남겨질 걸 걱정해서였겠지요. 오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오영수 역시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정숙과 헤어진 뒤 오랫동안 방황했던 시절, 그러다 만난 아내와 함께 세차장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 그리고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의 고독한 나날들. 정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영수 역시 자신 못지않게 힘든 세월을 견뎌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둘 다
참 많이도 돌아왔네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영수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된 거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40여 년 전에 그 풋풋한 설렘과는 또 다른 깊고 편안한 정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어느 날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다. 젊은 시절 자신과 오영수가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이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오영수가 놀라 묻자 정숙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차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딘가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 꺼내 보곤 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영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정숙에게 돌려주었다. 소중히 간직하세요.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정숙의 아들은 처음에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아들의 날선말에 정숙은 크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남편이 남긴 편지를 직접 보여주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흘렀다. 아들은 평소 아버지와 대면대면한 편이었다. 회사 일이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기에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마음은 유독 복잡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편지를 읽으며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훗날 오영수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영수의 진솔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아들의 남은 경계심마저 서서히 녹여주었다. 오영수가 가꾼 화단에도 어느새 코스모스 새싹이 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 새싹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정성껏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말하자 오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가을에 활짝 핀 모습, 꼭 같이 보고 싶어서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세차장 마당을 넘어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남은 삶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종종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책로를 걸으며 정숙은 오영수에게 젊은 시절 함께 걷던 골목길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때 그 골목 아직도 있을까요? 그녀가 묻자 오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가봅시다. 언제 한번. 두 사람은 그렇게 지난 세월의 흔적을 함께 되짚어가며 조금씩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정말로 그 오래된 골목을 함께 찾았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골목 어귀의 오래된 은행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숙은 그 나무를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요. 오영수도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40여 년 전의 풋풋한 기억을 함께 나누었다. 낙엽이 떨어지던 어느 저녁, 오영수는 정숙과 함께 세차장 문을 닫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숙 씨,
저와 남은 삶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늦게 찾아온 인연을 향해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 순간 세차장 마당에 걸린 낡은 전등 하나가 은은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오영수는 그 불빛 아래서 정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40여 년 전 골목길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수줍은 얼굴과 지금 눈앞에 이 성숙하고 단단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사랑이라고. 그날 밤 오영수는 세차장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만호 씨, 고맙습니다. 정숙이는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그 마음을 전해받았다는 듯 조용한 화답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네에도 조용히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많은 이웃들이 두 사람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이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작은 위안이자 용기가 되어 주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세차장을 오가는 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번져나갔다. 세차장 옆 철물점 주인은 종종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늦게 핀 꽃이 제일 예쁘다더니 딱 두 분 이야기네. 오영수는 그 말에 멋쩍게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된 이 사랑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오영수가 정성껏 가꾼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분홍빛과 흰빛 꽃잎들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예쁘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하자 오영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 곁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동안 조금씩 서로에게 더욱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해 겨울, 오영수는 정숙과 함께 작은 온천 여행을 다녀왔다. 젊은 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워 꿈도 꾸지 못했던 소박한 여행이었다. 두 사람은 온천물에 몸을 담근 채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음을 나누었다. 이렇게 편안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숙이 말하자 오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은 삶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다. 5번째 봄. 세차장 마당의 벚나무는 여느 해보다 유독 탐스러운 꽃을 피워냈다. 오영수와 정숙은 이제 완연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사실상의 반려자로서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 오랜 이웃들도 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십니다. 이장님이 덕담을 건네자 오영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년의 재혼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웃들은 오히려 그 늦은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정숙은 이제 매주 토요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종종 세차장에 들러 오영수의 일을 거들었다. 손님들의 차를 함께 닦고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세차장을 찾는 단골 손님들도 어느새 그 다정한 풍경에 익숙해져
두 사람을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 정숙은 세차장 사무실 한쪽에 작은 화병을 놓아두고 매주 다른 꽃을 꽂아두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아늑해 보이네요. 오영수가 흐뭇하게 말하자 정숙은 웃으며 답했다. 여자 손길이 닿으니 다르죠. 두 사람은 그렇게 소소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빈자리를 서로가 채워가고 있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두 사람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의 온기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김만호가 남긴 그 흰색 세단은 여전히 세차장 마당 한쪽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정숙은 가끔 그 차를 바라보며 남편을 추억했고 오영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성껏 그 차를 닦아주었다. 이제 그 새 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고마운 매개체에 대한 예우였다. 오영수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이면 그 차를 특별히 더 정성껏 손질했다. 왁스칠까지 꼼꼼히 마친 뒤에는 잠시 운전석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곤 했다. 그것은 김만호를 향한 그만의 조용한 인사였다. 정숙은 그런 오영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느 날 정숙의 딸과 아들이 함께 세차장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오영수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아저씨 이야기도 전해드렸어요. 오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맙습니다. 저도 가끔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자녀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오영수는 정숙과 함께 김만호의 산소를 찾았다. 봉분 앞에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다. 만호 씨, 저 왔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요. 정숙은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산소 앞에 앉아 각자의 방식으로 고마움과 그리움을 전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정숙은 오영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함께 와줘서. 오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그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오며 봄볕 아래 피어난 들꽃들을 바라보았다. 그 소박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정숙이 문득 입을 열었다. 이상하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커요. 오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분이 우리 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겠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봄날의 오후를 만끽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정숙은 그 꽃 한 송이를 꺾어 오영수에게 건넸다. 이거 남편 산소에 놓고 온 국화보다는 소박하지만요. 오영수는 그 꽃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소박한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차장 마당에는 여전히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오영수는 물걸레를 쥐고 손님의 차를 닦았고 정숙은 그 옆에서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를 도왔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낡은 차들은 다시 새 것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비단 자동차뿐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남은 인생 역시 새로운 빛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돌아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오영수는 평상에 앉아있는 정숙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40여 년 전 이루지 못했던 인연이 뜻밖의 죽음과 뜻밖의 사랑을 거쳐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시작에는 매주 토요일 아침 조용히 찾아와 조수석 문을 어루만지던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오영수는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세차장 간판에 낡은 글씨, 영수손 세차라는 이름 아래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다. 흰색 세단은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차는 이제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세 사람의 인연을 이어준 따뜻한 사랑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멀리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손님이 세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시 무로스를 집어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새로 들어선 손님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 하나를 뒷좌석에 태운 그들은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 사장님 부부, 참 보기 좋으시네요. 아내 쪽이 지나가듯 건넨 말에 오영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직 부부는 아니고요. 그냥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그 말에 정숙도 옆에서 살며시 웃음을 지었다. 세차가 끝나고 젊은 부부가 떠난 뒤 정숙이 오영수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언젠가는 정말 혼인신고도 하실 건가요? 오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하지만 정숙 씨가 원하신다면 언제든 좋습니다. 정숙은 그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세차장 마당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이루지 못했던 인연이 죽음을 넘어선 한 사람의 깊은 사랑을 매개로 하여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용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세차장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흰색 세단은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봄볕을 받으며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